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울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 정도까지 낙폭이 근래 커졌던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양시장 모두 힘든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엔 장중에 2070선도 붕괴가 되고 코스닥도 675가 붕괴가 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저점을 찍고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뭐 반등 혹은 낙폭 축소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금리나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영향의 축소 이런 것들은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분쟁 이슈로 모든 게 집어삼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충격이 심화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당사국 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시장이 받을 영향이 크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도 물론 크겠지만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당장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어느 섹터가 더 좋습니다. 어느 섹터가 올라갑니다 하기도 지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빨간불 켜준 종목 찾기도 어려울 정도고요. 테마 섹터만이 움직이는데 한마디로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고요. 폭락장입니다. 월요일부터 이런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입국 날짜를 정해두지 않고 지금 일본을 향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재계 인사들과 정부 당국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효과 언제쯤 기대를 해봐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그전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이번 주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옵션 만기일은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일부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또다시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이고 일본 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된 가운데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면 규제 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의 우라늄 농축 제한 파기를 선언하자 이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단 한 가지 이유로 농축을 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거듭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절차가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말쯤 제3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10월쯤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늦어도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반기 예비인가와 비교해본다면 준비 기간이 한 달 더 늘었습니다. 이는 예비인가 신청 경험이 있는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에 새 주주를 찾는 시간을 주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지금 2072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2070포인트 위에서 조금씩 낙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 2070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에서 1.8% 사이의 급락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거의 뭐 낙폭 축소 과정이 많이 없습니다. 2066까지 정우경에 빠진 뒤에 2076까지 단기적으로 좀 10포인트 정도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금 지금 우하향하는 추세고요. 그래프 살벌합니다. 지금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개인만 삽니다. 개인도 많이 사지도 않아요. 615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기관은 그러니까 낙폭이 커지다 보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뭐 드라마틱하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512억 원 정도 들어오고 믿었던 연기금마저도 676억 원이나 오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버텨주질 못합니다. 이 시총 상위주들 보셔도 좀 답답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접적인 지금 영향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악영향에 들어올 것이다 일본과의 수출 규제로 지금 44,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67,00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현대차 역시 시장 분위기에 뭐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14만 원대 그나마 지켜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약보 합권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도 빠지고요. 현대모비스도 빠집니다. 포스코, SK텔레콤 모두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신한지주부터 삼성물산까지 한 종목도 오르질 못합니다. 특히나 삼성물산의 낙폭이 또 가장 큽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이 더 심각합니다. 675까지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18포인트나 빠지고 있고요. 지금 700은커녕 660선, 650선 얘기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이러다 한 번만 이렇게 더 빠지면 650선입니다.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자리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코스닥 역시 브레이크 없습니다. 뭐 거의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빠져내려오고요. 급락장입니다. 급락장에서 코스피만큼의 반등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에 몸담고 계신 지금 참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욱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1,076억 원. 코스닥 같은 경우엔 낙폭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기회다라고 저점 매수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204억 원, 외국인은 864억 원을 던지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는 역시나 매수 들어오고요. 연기금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6억 원 소폭이지만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방어를 해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보시는 대로 오히려 오늘의 시총 상위주들은 그나마 버티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펄어비스 가운데 신라젠, 헬릭스미스 비교적 낙폭이 크긴 하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급락보다는 오히려 덜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7만 원대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아스탈연대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종목은 지난주부터 평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시청자 게시판에도 호평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큰 반등은 없지만 내용 전개나 처음부터 다시 보기를 한다라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휴젤, 메디톡스 낙폭 큽니다. 5% 안팎이고요. KMW도 지금 버티다가 결국에는 하락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2%대로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HLB, SFA, 코미팜까지 모두 빠지는데 HLB 생명과학 오늘 반등에 좀 나서주나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하락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급등합니다. 118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진짜 널뛰기를 하고 있는 환율이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사실 저희가 월요일마다 이벤트 이번 주 일정 여쭤보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일정의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장 밀리고 있는데 오늘 장 잠깐 리뷰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고요. 일정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 관련된 쪽에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월요일부터 참 좀 당혹스럽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히 여러 가지 악재 대표적으로 밀봉과의 분쟁과 관련된 쪽에 대해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국면들이 다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장이 가장 많이 밀리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특히 중국 시장이 낙폭이 더 같이 키워진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위험자산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난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되면서 너무 금리 인하가 완화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무너뜨리는 국면들이 또같이 작용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 부분까지 같이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위험자산에 대해서 축소 국면들이 들어가는 기조가 높다라는 것 쪽에서 오늘 미국 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번 주의 주요 일정들도 물론 이제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건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지금 물가 수준과 관련된 물가 지표와 관련된 쪽에서 이번 주는 거의 시장에서 바라보는 측면과 연준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들의 괴리감을 확인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미국에서 5월달 소비자 신용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약간 꺾이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신용의 흐름들도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쪽에서 일단 주의해서 봐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7월 9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국회에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국정감사기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재로 많이 작용을 했는데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정치, 외교, 안보 관련된 쪽이 9일날, 그리고 경제 쪽이 10일날, 11일이 교육, 사회, 문화 관련된 쪽으로 대정부 질문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정치, 외교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대북 관련된 쪽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느냐라는 관련된 여러 가지를 또 따져 물을 것 같고요. 게다가 경제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일본과의 여러 가지 영향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그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여파들이 어떤 시장에서 호재로만 작용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쪽도 염두에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6월달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같은 날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반등 기조는 보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지표 쪽으로 봤을 때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7월 10일 날 수요일 날도 한국의 6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실업률이 한 4%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라는 쪽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황들인데 한국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한 4%대 위쪽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의 연준 의장이 하원에 출석해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리와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코멘트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의 눈높이를 그렇게 충족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쪽에서 주의하셔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6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국 쪽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아마 중국도 어떤 경기부양책을 시행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측면들도 염두해야 될 것 같고요. 7월 11일 날은 목요일 날에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 매수를 대량으로 반복하는 기조가 이런 어떤 옵션 만기일의 영향권 때문이 아닐까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어느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는지에 대한 변화들도 목요일 날이 가장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오페크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수요 관련된 측면들은 예상보다 많이 축소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관련된 보고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날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기준금리 전망치가 이제 2020년 말에 많이 하향됐던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은 좀 기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예상보다 그렇게 덜 비둘기파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계속 무게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2%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하향 기준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기준점 위에 있다는 점에서 어떤 물가가 빠르게 하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기대값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7월 12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수출입 물가지수,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수출 동향이나 그리고 어떤 제조업 지표 흐름들을 봤었을 때 물가지수의 상승은 좀 제약적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일정들까지 쭉 살펴주셨는데 전략들 또 지금 궁금한 시점입니다. 어떤 전략들이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할까요? 네, 전략이라고 해야 시장이 위축되는 국면 쪽에서 한정적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게 순환 매수세도 모자랄 판에 순환 매도가 돌아오고 있다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바이오주가 충격을 주더니 그다음에는 IT 부품주가 시장에서 충격을 주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실적 발표 시즌까지 도래하다 보니까 어떤 개별 기업들의 실적의 눈높이가 높지 않은 측면 쪽에서 종목별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염두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2100선 지지는 이제 물 건너간 상황 쪽에서 다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자리 잡을 만한 변화가 나올지는 조금 더 옵션 만기일까지 지켜봐야 될 이번 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그동안 고포주, 즉 성장성에 대해서 무게를 뒀던 종목들이 오히려 빠르게 그를 훼손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기준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종목 압축은 계속 필요하다라는 관점적으로 이번 주도 시장 흐름들을 확인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전략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지수가 좋지 못한 가운데 하나둘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챙겨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은 6월 무역 수지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금리나 시그널을 조금 더 단서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분기 한 번 발표되는 GDP보다는 매월 발표되는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를 상당히 중시하는데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70%가 개인 소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를 지탱해주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 또 소비 성향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물가는 경제 체온기라는 별명답게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목요일 날 오후 9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인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 식료품을 제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2%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가 상승의 대부분은 6월 초에 적용된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제3차 관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가구라든지 가정용품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 7월달 금리 인하는 그대로 아무 영향이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12일 자정에 발표되는 중국의 6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5월 416억 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452억 달러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내수 부진으로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요. 수출은 유예나 절하로 계속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전쟁 속에서도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미국의 그 위안화 절상 압력도 같이 병행이 되면서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행보도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데요. 10일 날 금융위원회, 하원금융위원회 그리고 상원은행위원회는 11일에 나와서 좀 증언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금리 정책이나 금융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7월 5일 날 FRB가 의회에 제출한 금융정책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여지는데요. GDP 성장률 둔화를 시사했고요.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7월 달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로선 100%에 달하고요. 의회 증언에서는 무역 전쟁이 잠재 성장률 1.8%를 위협할 정도인지를 설명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불어 안정적인 고용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이 되고 또 온라인 쇼핑몰 대두로 인해서 물가는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7월 달 이후에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4분기 중에 0.25%포인트 소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꺼번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이 빌린 은행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요. 정부 부채도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하락 시에는 고스란히 버블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 때문에 0.5%포인트씩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그 모델에 따르면 주가 지수로 본 1년 이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확률은 제로지만 국채 시장에서는 62% 확률로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연준이 7월달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은
채권 시장은 그야말로 큰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해서라도 연준은 그 3분기, 4분기에 각각 한 번씩 금리를 25bp 정도 낮추는 게 정상적인 그 스텝으로 보여집니다. 예방적 금리 인하 이야기해 주셨는데 7월과 그리고 하반기, 4분기에 각각 한 번씩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근거가 좀 있으시겠죠? 이 근거 좀 여쭤볼까요? 네, 시카고 연방은행의 에반스 총재를 비롯해서 FOMC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부터 미국 경제는 현재 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경기 확장 국면이었지만 그린스펀 의장 같은 경우에는 STM 파산 때 직후에 보험적 측면에서 98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제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98년 금리 인하로 미국 경제는 경기 후퇴 국면을 피하면서 2001년 4월까지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이 됐습니다. 현재도 실업률은 역사적인 저수준이고요. 주가 수준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ISM 제조업 경기 지표는 51.7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규 수주가 계속 위축되면은 아무래도 50선을 밑돌 가능성이 나타날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경기 후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과거 경기 후퇴 때에는 고용자 수가 급감을 했던 만큼 고용 최대화의 임무를 갖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한 예방적 금리 인하는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제 수익률 그리고 FF 금리의 역전 현상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7월 한 차례 0.25%포인트 금리 인하로는 해결이 안 되는 만큼 4분기에도 한 차례 0.25%포인트 정도 더 인하시키는 게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 증시는 이제 또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갑니다. 우린 이미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을 했고요. 미국 쪽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하향 조정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 폭이 0.25bp에 머무를 경우에는 주가가 좀 하향되는데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지금 분석들이 나오는데 맞는 분석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경기 하락 위험에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1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FRB의 금융 완화 기조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여기에 과거 최고 수준의 자사주 매수라는 세 가지 요인이 지금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1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10% 전후의 순이익 증가가 필요한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2019년 500대 기업의 예상 순이익 증가율은 4% 전후로 아무래도 순이익 증가가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2분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2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한 비율은 무려 82%나 된다고 블룸버그가 지적을 했는데요. 6월 한 달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기업 수가 상향 조정한 기업보다 116개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파월 FRB 의장의 점진적 금리 인하의 그 뉘앙스가 더 강하게 풍길수록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급등락하는 장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각별히 투자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일본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 인하 이슈가 지금 워낙에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쭤보면 이거 앞두고선 투신 자금 흐름들이 좀 변동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의 본사를 두고 전 세계 33조 달러의 그 펀드 자금을 추적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에퍼 글로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자료를 보니까요. 6월 세계 투신 펀드의 자금 흐름 중에서 무려 1,022억 달러 정도가 순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에 1,000억 단위의 순유입은 처음 일어났는데요. MMF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오히려 감소한 371억 달러 정도 증가에 그친 반면에 채권 쪽은 무려 577억 달러 정도가 유입되면서 5월달보다 한 2배 넘게 유입이 됐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495억 달러 순유출이 됐는데요. 6월달에는 64억 달러로 순이익으로 전환되면서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 주식 펀드로는 무려 113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9개월 만에 순유입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자금이 집중됐던 것은 북미 지역입니다. 무려 195억 달러가 들어갔고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는 41억 달러,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48억 달러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EM, 이머징 마켓 아시아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가 순이익이 되면서 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대만은 한 23억 달러, 중국은 16억 달러 정도로 빠르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 이머징 시장뿐만 아니라 선진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현재는 좀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봐야 되는 게 G20 정상회담에서 G2 간의 만남이 있었고요. 여기서 합의를 했습니다. 무역 협상을 좀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요. 그게 어떻게 좀 무역 전쟁의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지 궁금하고 또 주요 쟁점들도 있을 텐데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중국은 미국의 기존의 세 차례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화해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업데이트 문제, 그리고 퀄컴, 인텔, 마이크론, 자이등스의 같은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재, 여기에 화웨이가 독점하고 있는 5G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는 미국산 농산물의 대량 수입은 재개하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재 완화라는 발언은 엔티티 목록에서 사면한 것이 아니라 범용 제품에 한해서 판매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지금까지 밝히고 있고요. 화웨이와 관련된 블랙리스트는 원칙적으로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불허된 상태라는 점을 다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화웨이 조치를 기술 냉전이나 디지털 버전의 철의 장막이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백기를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의 안보 정책의 핵심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구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무역 협상이 제기되더라도 그렇게 높은 수준의 협상안을 도출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 국가주석의 건강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6월 15일 날이었죠. 만 66세를 맞는 시진핑 주석이 해외 여행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안색이 어둡고요. 말이 어눌한 데다가 걸음걸이마저 매우 부장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월 7일 날 러시아 경제 포럼이 끝난 뒤에 무대 아래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려다가 비틀거렸는데요. 이때마다 러시아 보안 요원들이 황급하게 부축하는 동영상이 전 세계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의 건강 이상은 올해 3월 달에 유럽 순방에서도 처음 방송을 탔는데요. 프랑스 때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양 팔꿈치로 몸 전체를 간신히 지탱하는 행동이 여과 없이 나타났고요. 걸음걸이도 한쪽 다리를 끌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 이상설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 황제의 예상치 못했던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곧 개최될 예정인 베이다허 회의에서는 불문율로 여겨졌던 후계자 문제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후계자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는 왕위닝, 류어 같은 시진핑의 최측근들의 정적 위상이 지금 추락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이 증폭이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의 정정 불안의 내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험 사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 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 2070선이 또다시 재차 붕괴가 됐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가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673선까지 밀렸는데 시장 상황 좋지 못합니다.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또 여러분이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들, 상담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